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손목 터널 증후군,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께서 많이 겪고 계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술 없이 어떻게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방법이 수술만큼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손목을 지나는 공간이 있는데, 손목의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거나 이제 그다음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터널이 지나가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이렇게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손의 저림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 신경이 보입니다. 자, 이 신경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중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붓게 되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염증이 결국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주변 조직과 들러붙게 되는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손목 터널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터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이 똑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바로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처럼 손목에 지나가는 이렇게 터널, 이 터널을 손목 터널이라고 하고요. 이 손목 터널 속을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그다음에 정중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어릴 때는 요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신경이 전혀 눌림이 없고 잘 지내게 되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이 손을 많이 쓰거나 그다음에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그 횡인대라고 있는데, 그 횡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있는 요 공간을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환자분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불편하신 증상이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검지손가락, 중지, 약지, 보통 요 세 개 손가락이 굉장히 저리고 그다음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보통 특징적으로 다섯 번째 손가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섯 번째 손가락도 저리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경추에서 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손가락이 특히 많이 저리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특징적으로 밤에 환자분들께서 통증이 이제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저려서 깬다든지,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자다가 저려서 깨서 뭐 손을 주무른다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턴다든지 요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손이 저리거나 그다음에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혈액순환제만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뭐 저리고 그다음에 시리고 이런 건 일단은 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의 문제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손가락 가는 근력의 힘이 빠지면서 손가락에 힘이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젓가락질이라든지 단추 채우는 게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림처럼 요렇게 색깔이 표시된 부분이 보이는데, 요렇게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네 번째 손가락 절반 정도가 특징적으로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요 세 개 손가락이 저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은 괜찮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비욘디에 나와서 설명드린 건데, 뭐 손이 저리든 뭐 다리가 저리든 시리든 일단은 우선 이거는 혈액순환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경우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저리다, 시리다 뭐 이런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대부분 경우 신경에 문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문제가 먼저 확인해 보고 신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 그다음에 이제 혈관의 문제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손목 터널 주고 많이 준비하시면 요런 검사, 요런 검사 팔렘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검사를 많이 해 보라고 나오실 건데 실제는 저런 정형외과 전문이 된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이런 환자분한테 요런 거 해 보라고 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팔렘 테스트라는 검사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는데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검사고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초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안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검사를 인제 해 보려면 환자분한테 1분에서 2분 정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환자분께서 그렇게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겠지만은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들은 실제로 환자분한테 시키지 않고 저도 이런 검사를 환자분한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사실은 진단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렵지는 않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요 세 개 손가락이 저리고 그다음에 자다가 저려서 턴다든지 좀 주무른다든지 요런 증상. 사실 요 두 가지만으로 진단은 사실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진단이 좀 애매하다. 이게 환자분께서 손을 저리다고 하는데 이게 손목에서 누르는 건지 아니면서 목에서 눌리는 건지 이런 경우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는 요 손목 터널에다가 주사를 놔 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에다가 주사를 놔서 환자분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고 요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환자분께서 좀 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진행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신경 주변에 신경을 먹이 살리는 혈액이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신경 주변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노폐물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 주변 조직과 들러붙는 그런 유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유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뒤에서 계속 유착이라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착이라는 게 신경이랑 정중신경이랑 그 주변의 조직과 들러붙어서 원래 저희가 손목을 쓰거나 손가락을 쓰면은 신경이랑 그다음에 손가락 구부린 힘줄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유착이 생기면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쓸 때마다 신경을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유착이라는 게 굉장히 오늘 치료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수술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물을 이용한 그래서 수압 신경 박리술이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수압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좁아져 있는 통로를 좀 넓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로 이렇게 째서 하는 거는 당연히 수술이죠. 그래서 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사를 이용해서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신경이 지나는 길이 손목 터널이죠. 그렇죠?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터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에 충분히 수액을 넣고 신경을 띄어 올리고 그다음에 주변의 유착을 분리시키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경 박리술을 통해서 신경이 주변에 들러붙는 유착이 제거되게 되면은 우리가 손을 쓰거나 손목을 쓸 때 다시 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저림 증상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압을 이용한 신경 박리술. 자, 왼쪽 그림이 신경 손목 터널이 증후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이 손목 터널에 정중신경, 노란색이 이제 신경이고요. 이 신경이 눌렸을 때 이 주변에 빨갛게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그 주변 조직과 들러붙는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주사를 이용해서 파란색이 이제 물입니다. 물을 이용해서 수압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이 수압 신경 박리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을 이용해서 눌린 신경 주변에 공간을 넓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이라든지 림프 순환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손을 쓰거나 손목을 쓸 때 신경이 더 이상 유착 때문에 마찰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신경 손상도 줄고 그다음에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경 박리술은 꽉 막힌 하수도를 뚫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압 신경 박리술의 효과는 어떤 것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은 신경이 주변 조직과 떡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잡아당겨지고 계속 신경의 손상을 입게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수압을 이용해서 신경을 주변 조직과 떼어내게 되면은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마찰과 손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림감이라든지 통증이 호전이 되겠는데 가끔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이 주사 치료를 하면은 '이 주사가 단순히 진통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고 신경 박리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을 넓혀 주고 신경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제거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제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유착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혀 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경 박리술을 할 때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을 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이 신경인데요. 이 노란색 신경 주변으로 바늘을 신경의 아래쪽과 위쪽을 넣어서 충분히 이 파란색이 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경의 아래쪽에 바늘을 찔고 그 주변에 충분히 물을 넣어서 신경을 띄우고 그 주변에 유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인제 신경 위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그 주변에도 물을 넣어서 충분한 물을 넣어서 주변의 유착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통로를 넓혀 주는 그런 시술이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제 주사 치료를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인제 물어보시는 게 "여기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수압 박리술을 할 때는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않고 쓰는 용액은 5% 포도당입니다. 이제 포도당은 말 그대로 저희가 수액 마실 때 흔히 쓰는 그런 주사액인데요. 그래서 5%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도 스테로이드만큼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5% 포도당 자체가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신경 박리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 포도당에다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그런 약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것은 우리 몸에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제가 옛날에 인제 무릎에 대해서 연골 주사할 때 아마 말씀 드렸을 건데요. 무릎 연골 주사의 성분이 인제 히알루론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공 눈물도 보시면은 그 속에 히알루론산이라는 그게 이 성분의 인공 눈물도 있을 텐데요. 이 히알루론산이 세포 사이에 인제 끈적끈적한 다당류인데 약간 젤리같이 아니면은 우리 풀같이 약간 미끄러지면서 약간 좀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입니다. 근데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거는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변에서 약간 유착이라든지 풀처럼 작용해서 마찰을 높이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해서 물리적 유착을 제거하는 쉽게 말해서 풀을 녹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5% 포도당과 히알루로니다제랑 같이 사용하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데이터를 보면은 히알루로니다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통증과 기능 점수가 훨씬 더 호전되고 그다음에 신경 박리술을 하고 났을 때
신경 정도가 더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는 신경이 시술하고 나서 신경이 더 기능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자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증상이 좋아진 그 기간이 훨씬 더 오래 더 지속되기 때문에 이 약제를 저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자제라는 그 주사약제의 세 가지 이점을 보면은 우선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냥 끈적끈적한 풀을 녹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유착을 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사이에 있는 풀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을 녹여서 화학적으로 유착을 분해준다. 그러면은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이 약제가 녹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약이 더 잘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다제라는 약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끈적끈적한 유착이라든지 풀을 제거하고 약을 넣게 되면은 그 같이 들어가는 포도당이라든지 그 약물이 조직 속으로 더 잘 스며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종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는데 신경이 보통 오랜 동안 눌려 있으면은 신경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 약제를 이용해서 신경이 부어 있는 그런 붓기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박리술과 수술 비교했을 때 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경증과 중증도 손목 터널증후군 환자분에서는 신경 박리술이 수술과 거의 비견될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도 환자분들에게는 수술을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강력한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박리술은 이 바늘을 찔러서 하기 때문에 절개가 없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도 당연히 빠르고 그다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신경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술을 늦추거나 그다음에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 '아 그러면 이제 모든 손목 터널 환자분들은 이걸로 치료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인제 뭐 정형외과 전문이고 당연히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 수술도 많이 해 드렸고 수술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부분 경우는 비수술로 좋아지지만은 그래도 소술이 필요한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 그냥 경증이라든지 중증도의 환자분들은 신경 박리술을 이용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진행한 중증의 환자분들 중증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은 안 되고 결국은 수술을 해서 이 눌려 있는 신경을 터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증의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분이냐? 그럼 여기 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손목 터널 환자분들이 장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근육이 점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했을 때 그림처럼 양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에는 요 도톰한 부분이 근육이 충분히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너무 오래 방치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경이 죽음을 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까지 위축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엄지손가락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근육을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에 근육이 조금 가늘어지는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중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로 넘어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가끔 이제 수술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계속 주사만 맞고 그럴 경우가 계시는데 근데 수술할 시기를 너무 놓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빠져버리면 나중에 수술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근육이 빠지고 힘이 약해진다면은 그때는 신경 박리술이라는 시술은 되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 자체가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하면 대부분 경우 절개하고 그다음에 봉합까지 하는데 보통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라는 거는 이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합병증에라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하면은 가장 좋고 비수술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데 이 수술하는 게 항상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째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째고 그다음에 그림처럼 요 손목 터널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요 이제 횡 인대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 횡인대를 잘라주면 수술은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째고 수술하면은 수술 뒤에 흉터 때문에 유착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째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경우는 이제 채소 절개를 이용해서 여기 손바닥 부분에 요 부분에 손목 터널이 지나는데요. 이 손목 터널 부분을 한 1.5cm에서 2cm 정도 조금만 째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렇게 다 수술했고, 요렇게 채소 절개 방법을 통해서 수술하면 보통 10분 내로 수술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이 사실 간단하긴 하지만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합병증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이런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항상 많이 하게 되고, 합병증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수술 경험이 많은 서전의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수술은 간단하지만은 그럼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느냐? 환자분마다 이 생긴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도 다르고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도 다르고 또 혈관이 지나가는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수술하다가 운동신경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운동신경이 다치면은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절개한 부위에 감각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손바닥에 감각이 좀 무디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절개한 부분에 신경종이라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종이 생기면 굉장히 누르면 계속 아프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수술하는 그 부위에 큰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 동맥이 가끔 손상되거나 그러면은 또 출혈이라든지 혈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손바닥에 아주 작게 째고 수술하지만은 이 수술한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불편하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드물지만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인제 손목 터널 증후를 수술했을 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신경이 누른 부분을 이제 위아래를 끝까지 다 확인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 못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 증상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이 덜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신경 유착이라고,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 증상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 쓰다 보니까 다시 또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수술이 잘 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혀졌지만 이 신경 수술 부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기면서 들러붙으면서 다시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재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재수술 굉장히 까다롭고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게 이제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외과 가서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인데 협착증이든 아니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든 손목 터널 증후군이든 디스크든 모든 질환이 사실 수술은 최후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수술로 해결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비수술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경 방위술은 연구에 따르면은 10명 중에 7명에서 80명, 7명에서 8명, 그러니까 한 80%, 70%, 80%는 대부분 이 신경 방위술로 완치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경우는 이 비수술로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신경 방위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째지 않고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유착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그다음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저림이 항상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목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일자목이라든지 고분목이 있는 경우도 이 목에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팔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목에서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서 손의 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저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의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목에서 오는 그런 신경통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목도 안 좋으면서 목에서 오는 신경통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도 같이 있는 더블 크러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군데 한 군데만 치료하게 되면은 환자분 증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도 같이 치료해 주고 그다음에 손목도 같이 치료해 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 환자분께서 불편하시는 그런 저림이라든지 증상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항상 목을 같이 검사해서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통이 없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지구권에서 많이 생기나요?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거나 저리거나 하는 것은 새끼손가락은 덜 아프던데 왜 그런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자, 어떤 지구권이냐? 사실은 손을 많이 쓰는 지구권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나이에 잘 생기진 않고요. 보통 중년 이상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성별적인 요인도 있는데 보통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정중신경이 엄지손가락을 가는 요 근육을 먹여 살리는데 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고 압박되게 되면 나중에 세포 자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손가락 힘 자체가 약해지고 쓰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손가락의 근육이 다 빠지기 전에 그 전에 신경 박리술을 하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수술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저리거나 하는 것이 새끼손가락이 덜 아프다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자, 요 그림 보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행하는 그 신경의 이름이 정중신경입니다. 정중신경이 진행하는 손가락의 위치를 보면은 첫 번째 손가락,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요렇게가 바로 이 정중신경 요 네 개 손가락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다섯 번째 손가락은 여기서 눌린다고 해서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손가락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그러면은 목의 문제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은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하루 중 갑자기 새끼손가락과 그쪽을 따라서 팔 아랫면이 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팔을 주물러 주거나 스트레칭 해줘도 새끼손가락을 따라 저리는 게 사라지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자, 방금 유은진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상이 바로 목에서 오는 겁니다. 목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새끼손가락 이쪽과 그다음에 팔 아래쪽이 요렇게 따라서 저리라고 하시는데 이 대부분 요거는 목에서 오는 그런 통증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가끔 드물게 여기 팔목 터널 증후군, 이 팔목에도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목 터널 증후군에서 통증이 내리는 경우도 요렇게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유님께서 말씀하신 요 증상은 목에서 오는 목 디스크라든지 일자목 때문에 생기는 신경통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안쪽에 요골신경인데 척골신경인데 이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분을 직접 보고 어느 쪽에 문제인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소처럼 그대로님께서 마우스랑 휴대폰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기 쉬운 생활 습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마우스든 휴대폰이든 어쨌든 그 손가락을 많이 쓰거나 손목 많이 쓰면은 생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자세를 계속하고 있는 게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자주 스트레칭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해서 내가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중간중간에 자주 좀 스트레칭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대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마우스 오래 쓰면은 손목보다는 손바닥이 저리는데 이것도 손목 터널의 문제인지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일단 손바닥이 저리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이 몇 번째 손가락이 저린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요 세 개 손가락이 저리고
손바닥 쪽도 저리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 가능성이 높고, 이 다섯 번째도 저리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목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있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경통,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목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통의 방사통 경우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목도 같이 좀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김 대표님께서는 몇 번째 손가락이 저린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휴식님께서 손목 터널 증후는 한쪽에만 있다가 반대쪽에도 생긴 경우도 많나요? 네. 사실은 뭐 반대쪽에 다 양쪽 다 생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쪽에 증상이 생깁니다. 많이 쓰는 쪽에 증상이 생기는데, 그다음에 반대쪽에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손목 터널 증후는 일종의 굳은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험한 일을 만약 한다든지, 그다음에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손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는 것처럼 이 손목에 굳은살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게 손목 터널 증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생겨서 양쪽을 동시에 수술한 경우도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한 번에 양쪽 다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양쪽에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소처럼 그대님께서 손목 터널 증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만 꼭 집어주신다면야로 하셨는데요. 어쨌든 치료 시기를 가장 많이 놓치는 이유는 사실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수술도 뭐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수술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께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자꾸 미루다 보면은 시기를 놓친 경우가 제일 많고, 근데 어쨌든 뭐 초기랑 제가 강의자로서 말씀드렸지만은 초기라든지 중등기에 오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압을 이용한 신경 방위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술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 시기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 없이 수술에 가까운 거를 완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라든지 방문하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키보드랑 마우스를 바꿔도 손목 통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장비의 문제보다는 사용 습관이 더 중요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키보드랑 마우스 쓸 때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랑 마우스 쓸 때 항상 손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목 주변에 힘줄이나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어쨌든 우리 몸은 똑같은 자세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령을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 치면은, 아령을 계속 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령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때문에 이 아령을 잠깐 들었다가 좀 내려놓고, 잠깐 들고 내려놓고, 요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조금 요령 있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내 손목이라든지 손을 좀 보호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사실 중요합니다. 뭔가 어쨌든 내가 좀 불편한 그런 키보드를 쓰지 않는지, 아니면은 내가 좀 그 키보드랑 마우스 쓸 때 손목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장비도 중요하지만은 그다음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쉬고, 그다음에 좀 쉬고, 요런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예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는데요. 사실은 예방법은 적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굳은살인과 똑같다. 이제 굳은살이라는 게 험한 일을 많이 하거나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당연히 손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는 것처럼, 그럼 굳은살을 어떻게 예방할까? 일을 좀 줄이고 험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람결이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요가나 플랭크 동작을 하면 손목이 먼저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중단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마 플랭크 동작을 하는 거는 손목을 사실 아플 리는 없습니다. 플랭크라 동작은 이게 팔꿈치를 요렇게 지져서 하는 건 요렇게 하는 게 플랭크 동작이기 때문에
손목이 아픈 거는 사실은 잘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보통 요가라든지 이렇게 손목을 바닥을 짚고 운동하게 되면 손목이 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요런 동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요 동작을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손목이 아플 때 특히 요 앞에 이제 삼각섬유용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섬유용골이 안 좋은 경우 이렇게 손목을 짚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통증이 유발되는 자세를 피하고 다른 자세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출근 중님께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하기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버티컬 마우스랑 트래블 네, 버티컬 마우스라든지 트래블 마우스를 사용해도 손목 통일 중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스트레칭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은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우리 몸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도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세를 잠깐만 풀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다가 뭐 요런 스트레칭 요런 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정도 충분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어떻든 일을 하다가 잠깐만 쉬어서 그 동작을 쉬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한번 돌려주는 것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상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찌릿찌릿한 손목 건초염이 손목 터널증후군과 차이점이 있나요? 네. 자, 손목 건초염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힘줄염입니다. 우리가 손목에 있는 힘줄을 많이 쓰게 되면은 힘줄 자체가 조금 미세하게 균열이 되고 좀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줄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줄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손목 건초염이라고 할 수 있고 잘 생기는 위치는 요쪽입니다. 요쪽이라든지 뭐 손등이라든지 요쪽 바깥쪽. 요게 이제 손목 건초염이 잘 생기고요. 이거는 힘줄의 문제고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구조물 자체가 다른 거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구조물 자체가 다르고 당연히 치료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손목 건초염 같은 경우는 저린 증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리다는 거는 뭔가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러블리 대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인지 손목이 힘이 없어서 생수병도 잘 못 따고 가끔 팔도 저려요. 악력기가 손목 힘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해주는데요. 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손목이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손목에 힘이 없는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이 없고 힘이 없는 게 보통 엄지손가락이 좀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저리다. 자, 팔이 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팔이 저린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 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 요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저리고 요 위쪽으로는 팔 쪽으로는 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팔 쪽으로 저리다 그러면은 진단명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고 이 목에서 오는 통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안 좋은 경우가 보통 팔 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통증이 오고 이것 때문에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목 쪽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